샬롬 흑이권 10번째. 이놈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걱정이란 말이야. 그 편지 한 장으로 간통죄가 성립이 되거든. 까딱 잘못하면 우리 둘이 공밥이야. 허기야 웬걸 그 시골뜨기 놈이 언감생심으로 간통 고소를 하겠소마는 정선이가 잘 좀 무말을 해요. 내가 과히 강짜는 아니할 테니. 하고 또 갑진은 정선을 건드리려 한다. 정선은 글쎄 그 편지질은 왜 해? 하고 갑진을 뿌리치고 목도리를 들고 나가려는 것을 갑진이 아니 놓칠 양으로 뒤로 팔을 둘러 정선을 껴안는다. 이때 마당에서 김군 갑진이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장승 모양으로 우뚝 섰다. 그것은 숭의 음성이었다. 얼른 저 반침 속으로 들어가 하고 갑진은 정선을 반침 있는 쪽으로 떠밀었다. 정선도 얼김에 갑진이가 시키는 대로 반침 속으로 들어갔다. 갑진은 정선을 반침 속으로 감추고 나서 쌍창을 열었다. 거기에는 과연 숭이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님 안 계신가? 하고 숭은 마루 앞에 놓인 부인네 구두를 보고 물었다. 제 아내 구두를 모를 리가 없지만은 아내가 설마 여기와 있으리라고는 숭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의 구두로는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갑진이가 또 어떤 여자를 후려다 놓았는지가 할 뿐이었다. 아니 손님 없어 들어와 언제 왔나? 하고 갑진은 허둥지둥 인사를 하다가 마루 앞 보석 위에 놓인 정선의 구두를 보고는 제 아무리 갑진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갑진은 머리 감추고 꼬리 못 감춘다는 말을 생각하고 픽 웃었다. 방에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바라만 보고 말이 없었다. 서로 저편에 속을 탐지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차의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것이었다. 내가 자네하고 오래 말하고 싶지 아니하이. 다만 한마디 자네 말을 듣고 가려고 온 것일세. 허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주게 하고 숭이가 정색하고 입을 열었다. 옳은 말일세. 하고 갑진이가 뻔뻔스럽게 대답한다. 나도 자네하고 길게 말하기는 도무지 원치 아니하네. 나도 자네한테 꼭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분명한 대답을 주게. 하고 갑진은 마치 숭의 말을 흉내내는 듯하였다. 숭은 갑진의 뻔뻔스러움에 불쾌하였으나 못 들은 체하고 첫째는 일전 편지로도 말했지만은 이로부터는 다시는 내 아내와 가까이 말라는 말일세. 이 첫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게. 하고 말을 끊고 갑진을 바라봤다. 그렇지 하는 것이 갑진의 대답이었다. 둘째는 만일 내 아내가 자네 아이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말없이 호적에 넣을 테니 그 아이에 관해서 자네가 일생에 아무 말도 아니할 것을 약속해야 하네. 그것도 그렇지. 나는 자네가 약속을 지켜줄 사람으로 믿네. 그렇게 믿게 그려 퍽 미안허이. 하고 갑진은 그래도 좀 무안한 모양을 보였다. 그럼 난 가네. 하고 숭은 일어나려 하였다. 가만히 있게. 나도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갑진은 일어서려는 숭을 손을 들어 만류하며 나는 자네가 그 편지 내가 보낸 편지를 불살라 버린 것으로 믿어도 좋은가? 안 믿게. 고마우이. 그 편지가 자네 손에 남아있는 동안 내가 도무지 마음을 못 놓겠네. 고마우이. 이제 그만하고 가게. 숭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갑진의 방으로 나갔다. 나와서 구두를 신으면서 곁에 놓인 여자의 구두를 유심히 봤다. 그리고 구두꾼 매던 손을 쉬고 잠깐 놀랐다. 이 칠필 구두는 분명히 혼인 때에 맞춘 두 켤레 구두 중에 하나였다. 어디가 그러냐고 특징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지만은 숭은 정선이가 이 구두를 신고 저와 함께 놀러 다니던 것을 기억한다. 끝이 너무 뾰족해서 보기 흉하다고 숭이가 한번 말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신지 아니하고 두었던 그 클로버 무늬 놓은 구두다.
숭은 다시 신끝매기를 시작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투벅투벅 뒤도 아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다. 잘 가게 못 나가네 고마우이 하고 갑진의 소리가 숭의 뒤를 따라 나왔다. 숭은 어떻게 어느 발로 오는지 모르게 제동파출소 앞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그런 맘속에 정선이가 와 있구나. 나 재판소 간틈을 타서 가만두고 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에 숭은 두 손으로 마음의 귀를 꽉 막고 달려온 것이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파출소 앞까지 다다라서 숭은 잠깐 발을 멈추었다. 이 계집이 곧 나오나 아니 나오나 어떤 꼴을 하고 나오나 나를 대하면 어떤 낯을 들려나 그것만은 보아야 속이 풀리겠다 하는 생각에 진 것이다. 숭은 아까 올 때보다도 더 급한 마음으로 제동 골목으로 달려 올라갔다. 갑진의 집이 대문이 바라보이는데 몸을 숨기고 마치 사냥꾼이 몰려올 짐승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두머니 섞기도 싱거워서 서성서성 오락가락하였다. 사람이 지나갈 때면 어떤 집을 찾는 듯한 모양을 하였다. 숭은 제2 태도가 대단히 점잖지 못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숭의 뇌세포는 충혈이 되어서 평소의 냉정한 판단력과 굳은 의지력이 두툼한 반투명체의 헝겊으로 한 벌 싼 것과 같았다. 정선의 편에서는 어찌하였던가 숭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 들리게 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갑진은 얼이 빠진 사람 모양으로 숭이가 나가던 문을 향하고 우투건이 서 있었다. 그러나 한참 뒤에는 갑진은 그의 독특한 기술로 제 마음에 서리었던 모든 불쾌한 것, 부끄러운 것을 쓸어버리고 평상시와 같은 유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있었다. 갑진은 불어 하하하하 하고 너덧마디 너털 웃음을 치고 논팽이 갔어 이리 나와 하고 반친문을 열었다. 반친문을 연 갑진은 입과 눈과 팔을 한꺼번에 벌렸다. 그리고 정선이 하고 불렀다. 정선의 입술이 하얗게 되어서 기색해 있었다. 눈은 번이 떴으나 그것은 죽은 사람의 눈과 같았다. 정선은 경련을 일으킨 듯이 떨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매를 피하는 어린애와 같이 몸을 쪼그리고 있었다. 시체를 몹시 무서워하는 버릇을 가진 갑진은 전후 불고하고 벼락같이 문을 차고 마루로 뛰어나가면서 누구 좀 와 하고 소리 질렀다. 갑진의 소리에 놀란 집사람들은 우 몰려 나왔다. 정선은 반침 속에서 끌어내어 사지를 주무르고 얼굴에 물을 품고 야단 법석을 하였다. 그러나 정신의 정신은 들지 아니하고 경련은 그치지 아니하였다. 정선이 정신 차려 하고 갑진은 황급하게 정선의 몸을 힘껏 흔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시체라는 무서움이 덜한 것이었다. 갑진은 정선이가 이대로 죽어버린다 하면 그것이 경찰에 보고되어야 하고 제가 불려가서 취조를 받아야 하고 갑진이가 원수같이 미워하는 신문 기자들을 만나야 하고 저와 정선과의 이야기가 신문에 올라야 하고 하는 법률 배운 사람에게 올 만한 모든 생각을 하며 도무지 귀찮기가 짝이 없었다. 윤참파는 무슨 낯으로 봐 하는 생각도 나고 은행에 취직 못 문제 있던 것도 이 사건 때문에 흐지부지나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나서 정선이가 더 할 수 없이 미웠다. 갑진은 집 사람들이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제 변명을 하느라고 글쎄 웬일이야 무어 의논할 말이 있다고 와가지고는 말도 다 끝내기 전에 제 손으로 반지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서는 저꼴이란 말이야 하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들을 뿐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 들어온 어멈이 지랄병이 있나요? 하고 유식한 양을 보였다. 옳지. 지랄이로군. 간질이야. 하고 갑진은 좋은 말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정선은 깨어났다. 정선은 눈을 떠서 휘 한번 둘러보고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벽을 향하고 돌아 앉아서 울었다. 정선의 옷은 젖고
구겨지고 머리는 한바탕 끄틀린 사람 모양으로 헙수로 가게 되었다. 난 죽는 줄 알았구려 하고 갑진이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갑진은 이번 통에 그만 모든 흥이 깨어지고 말았다. 여자라는 것이 적어도 정선이란 여성 하나만은 그만 무서워지고 말았다. 그래서 갑진은 자동차 불러줄게 타고 가구려 하고 차게 정선에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나가야 전화를 걸지 하고 베드롭 위에다가 외투를 입고 뛰어나갔다. 이때의 숭은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아마 제가 파출소 앞까지 간 새에 정선이가 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서려다가 그래도 단념이 아니 돼서 갑진의 집 대문까지 걸어왔던 때라 뛰어나오는 갑진과 딱 마주쳤다. 아! 하고 갑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자네 여태껏 여기 있었나? 하고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정선 씨가 내 집에를 오셨다가 잠깐 기색을 했어. 그래 지금은 피어났네. 난 죽는 줄 알았는걸. 내가 오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나한테 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다가 자네가 온 것을 보고 아마 기색을 한 모양이야. 아니 참 자네 간 뒤에 왔던가? 원 아무려나 살아났으니 다행인데 내가 지금 자동차를 불러러 가니 자네 들어가 보게. 마침 자네가 잘 왔으니 자동차 타고 집으로 같이 가지. 하고는 경칠 어느 놈의 집 전화를 빌려 하고 껑충껑충 뛰어나간다. 갑진이가 껑충껑충 뛰어서 모퉁이를 돌아서는 양을 보고 숭은 누를 수 없는 불쾌와 분노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정선이었던가? 정선이가 무엇하러 갑진의 집을 찾아왔으며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숨었으며 또 기색은 왜 하였는가? 그러나 숭은 억제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숭은 태어나기를 힘썼다. 이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서 정선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선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숭은 용기를 내어서 사랑으로 들어갔다. 사랑마루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가 숭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눈을 크게 떴다. 숭은 머리와 등에 얼음물을 끼얹는 듯함을 깨달았지만은 태연하게 쌍창을 열어 제쳤다. 정선이가 혼자 우두거니 벽에 기대어 앉았다가 숭을 보고 두 손으로 낯을 가리었다. 괜찮으니 다행이오 하고 숭은 한마디를 던지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마루 끝에 섰던 사람들은 숭이가 온 것을 보고 다 나가버리고 말았다. 숭은 다시 상창을 열었다. 정선은 방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움직이며 울고 있었다. 밖에서 자동차의 사이렌이 들렸다. 자동차 왔소. 나오시오. 하고 숭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떨렸다. 정선은 몸을 들어 눈물을 씻고 코를 풀고 머리를 만지고 손가방을 찾아들고 목도리를 찾아들고 일어나 나왔다. 그는 구두끈을 매는 동안에도 땅만 들여다보고 구두를 신고 일어서서도 감히 숭을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숭은 정선을 한번 힐끗 보고는 앞을 서서 대문으로 나왔다. 정선이가 따라 나오는 구두 소리를 들으면서 자동차가 섰는 큰 한길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 적에 갑진을 만났다. 괜찮소? 하고 갑진은 정선과 숭을 일시에 바라봤다. 정선의 눈물에 젖은 해숙한 얼굴과 숭의 화석인 듯한 엄숙한 얼굴이 다 갑진에게는 차마 볼 수 없는 괴로운 것이었다.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갑진은 평생에 몇 번 아니 해본 후회를 하였다. 숭은 정선을 먼저 자동차에 앉히고 저도 올라앉았다. 갑진은 자동차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허군 잘 가게 하는 한마디를 자동차 바퀴가 두어 번 돌아간 뒤에야 던졌다. 자동차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갑진은 자동차가 좁은 길로 연애 사이렌을 울리면서 내려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숭이란 인물을 생각하였다. 동시에 눈을 내리떠 제 모습을 돌아봤다. 아, 초라한 내 꼴 하고 갑진은 눈을 감았다. 술주정꾼, 계집의 궁둥이만 따라다니는 놈, 은인의 딸, 친구의 아내를 통한 놈, 직업도 없는 놈, 아무에게도 존경을 못 받는 놈, 그리고 도무지 세상에는 쓸데없는 놈. 하고 갑진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때묻고 꾸깃꾸깃한 자리옷, 세수도 아니한 얼굴, 음란한 생각만 하는 맘, 이러한 초라한 제 모양이 분명히 눈에 띌 때에 갑진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제 집을 향하고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갑진은 그 길로 방에 들어와 눈을 감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였다. 갑진에게는 밝은 도덕적 양심이 있었다. 그는 본래 둔탁한 기질이 아니다. 보통 학교 아래 일회의 수재다. 그는 오늘날 조선 사람이 받을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다. 다만 그에게는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이기적인 피가 있고 여러 백년 동안 게으른 생활과 술과 계집의 향락 생활에 의지력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는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고 행하지만은 계속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을이나 나라나 학문이나 주의 나를 위하여 저를 희생해 버릴 만한 열도 없고 인내력도 없다. 오직 권력과 향락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것도 저 몸과 마음을 이쁘게 아니하고 얻을 욕심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갑진은 유전의 희생자다. 운명의 아들이다. 정선도 이 점과는 갑진과 같다. 그는 밝은 지혜와 양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저 한 몸의 향락이 다른 모든 것보다 컸다. 갑진이나 정선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기뻐하는 일본 사람의 심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들은 도리어 일본 군인이 어리석어서 전장에 나가 죽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들의 유전적인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의 굳어진 뇌세포는 이와 다르게 생각할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들로 하여금 연설을 하게 한다면, 글을 쓰게 한다면 그들의 여러 대 동안 단련된 구변과 물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좋은 이론을 전개하게 하고 그들의 비평하는 능히 아무러한 일, 아무러한 사람에게도 흠점을 집어낼 만하게 날카롭다. 그러나 이기욕 중독, 향락 중독, 알코올 중독도 도덕적 의지는 말할 수 없이 약하다. 힘드는 일은 남을 시키고서 가만히 보고 앉았다가 그 일이 잘 되면 제게 한 것이라 하고 못 되면 저 같으면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야금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거의 그들의 선천적 약점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새 시대의 건설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동정할 존재다. 그러나 끝.